랩 2050의 이원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국민기본소득제라는 이 모델을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이제 선생님, 남기호 선생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광란 선생님께서 재원 중에서 공유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또 약간 앵글이 다릅니다. 저희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2021년부터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실행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실 정당성도 다 만들어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각도가 좀 다른데 그래서 흥미로운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합니다만 사실은 같이 연구를 했고요. 저하고 이제 랩2050의 임영중 연구원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하고 성공회대학교 이승주 연구교수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순서로 좀 가급적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자세한 내용은 랩2050 홈페이지에 있는 이 풀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그 재원의 세목들 좀 궁금하시면 그거 찾아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저희 시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금 이 재분배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재정 안에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국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국민소득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아니라 국민소득이라고 보고 국민소득 중에 일부가 기본소득이 된다면 이라고 얘기한 거죠. 보통 국민소득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 정부기업 이렇게 세 개의 부문으로 분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계 소득이 좀 낮은 편이고 지금 계속 성장하면서도 가계 소득 비중이 낮은 상태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가계 소득을 더 넣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서 그냥 이건 보통의 가계소득, 보통의 기업소득 이런 것이 아니고 선분배다. 가장 먼저 분배하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대충 저희 계산으로는 저희가 이제 월 30만 원 2021년부터 실행하는 안부터 월 65만 원 2028년에 실행하는 안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게 최저 한 GDP 한 7, 8% 정도부터 최고 15% 정도까지 되는 그런 안들입니다. 그런 걸 먼저 준비한 다음에 다른 그럼 시장 활동이라든지 그 투자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방식으로 한번 짜보자고 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주목했던 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장점이 대부분 이제 다 제도로서는 장점이 많습니다만 재분배 효과에 있어서 공격받는 게 이 선별수당이나 음해소득세 같은 것에 비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공격을 계속 받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성, 개별성, 보편성 다 충족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음해소득세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 보편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음해소득세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그렇게 가는 중요한 그 기술적인 방법이 아까 기술적인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인 방법이 소득세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소득세 비과세 감면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몇 가지 차별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만약에 2021년에 도입한다면 첫째, 사회적 논의의 범위가 좁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인공지능과 데이터, 토지, 소득세 이걸 한꺼번에 다 논의하면은 아마 기술적으로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으로 좁힌다. 그리고 정비해야 되는 법제도 줄인다. 그리고 국민 수용성이 다양한 성향에서 높아야 한다.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이 방어적인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목을 새로 신설하지 않고 세율을
가급적이면 높이지 않고, 근데 실효세율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명목세율을 높이지 않고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고 중저소득자가 더 받는 방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이렇게 가서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유종성 교수님께서 제시한 그래프입니다만, 그 음해소득세 같은 결과적으로 지급은 보편적으로 하지만 이 세금을 소득세를 활용을 하게 되면 소득세가 원래 명목세율은 누진적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지만 음해소득세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유종성 교수님이나 강남훈 선생님도 이 강의 때 그런 말씀 전에 하셨던 걸 보고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우고 감탄을 했었는데요. 보통은 지급제도로만 기본소득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이라는 모든 사람이 같은 액수를 받아간다는 측면만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현금수당이 조건 없이 주어질 경우에는 세금하고 어떻게 보면 상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정산이라는 걸 항상 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고 나면 주는 거 받는 거 상계하고 나면 남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한테 주어지는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남는 걸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이게 누진적이라는 거죠. 고소득자가 덜 받아가고 저소득자가 많이 받아가는 형태의 이 제도가 된다는 그런 설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모델이 6가지 모델인데요. 2021년, 2023년, 2028년은 명백하게 이 선거 시즌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에서 공론화가 되고 나서 2021년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2021년에 딱 맞춰서 현실적인 숫자를 인구 추계하고 이 중기재정 계획 가지고 짰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3년도 대선 다음해니까 2028년은 그 다음 대선 다음해니까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짰습니다. 그 액수의 정당성은 판파레이스 이야기를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대단한 정당성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판파레이스가 10% 수준에서 GDP, 국민소득의 10% 수준에서 25% 수준까지 얘기했는데요. 그걸 참고해서 한 7.5% 미니멈부터 15% 맥시멈까지를 이제 설계를 한 게 저희 안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25%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재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게 된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액수를 고려했던 거는 사실은 월 65만 원 안이 2028년 월 65만 원이 저희의 맥시멈 안인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그 예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1인 가구 생계급여가 65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 2028년에 도달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이제 현실적으로 2021년에 그걸 구현하기는 어려웠고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재원 마련 쪽에 사실은 포커스가 많이 있는데요. 원칙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조금 원칙을 설명을 드리고 뒤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계급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계급여인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생계급여 이 제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사실은 그 생계급여 제도가 보장하는 액수보다 기본소득은 높아야만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2021년에 월 30만 원 안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액수가 높아져서 기본소득 액수가 높아져서 생계급여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제 제도가 전환되는 이 생계급여 제도 자체가 기본소득 제도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소득에서 재원을 찾는다는 건데 이게 국민소득의 일부로서 기본소득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원칙에 따른 가장 정당한 그 재원은 사실 부가가치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 발생한 데서 그것을 합친 것이 국민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2021년에 시행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거 이미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앤드류 양이 부가가치세를 기본소득의 한 10% 정도 재원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포션을 넣었던 것과는 달리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연방 수준에서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소득세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많아서 누진성이 깨져 있는 소득세가 여기에 합당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생태세, 환경세, 데이터세 같은 것들, 뭐 국토보유세 다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2021년에 역시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이 조세 개혁과 같이 가는 소득세 개혁과 같이 가는 기본소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금의 누진성 설명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그래프는 실효세율하고 법정세율하고 우리나라 이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다른 연구에서 가져온 홍호영, 강성원 연구에서 가져온 이제 그래프인데요. 요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이걸 이제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기본소득세를 도입하는 게 저희들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 계세주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역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 한국의 근로소득자들의 절반이 실제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함으로써 구현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면 소득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회보험은 일단 건드리지 않고 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른 이 수당제도들은 상당히 많이 이 재원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사회보험 통합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또 다른 어려운 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소득 액수가 높아지면 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이게 상위 10%만 상위 10% 이상 소득자만 손해를 보는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서 12%가 됐습니다. 인구의 12%,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소득, 인구 전체, 무소득자까지 포함한 인구 전체에서 상위 12%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순간 약간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뭐 기존에 받고 있던 게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비과세 감면 다 없앴을 때 저희들이 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선이 연소득 4,700만 원인데요. 요거는 가장 넓은 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6개 모델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2021년 월 30만 원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의 이 경계선이 가장 낮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뭐 5천만 원, 5천 몇백만 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가장 낮은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인 가구의 경우에 9,400만 원, 3인 가구는 1억 4천만 원 이런 정도 선에서 손익이 갈리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해봤는데 대체로 5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있고요. 맨 첫 번째는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라는 것은 명목세율하고 실효세율을 일치시키자라는 겁니다. 모든 비과세 단면을 다 정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비하니까 사실 너무 많아져서 세율을 낮췄습니다. 세율을 3%포인트 낮춰서 맞추면 좀 소득 상위자들이 더 내는 결과가 나옵니다. 보수적으로 짠 거죠. 실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 과세 부분이 있고요. 기본소득은 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소득을 만약에 통합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이 세금을 매길 경우에 많이 원래 소득이 많던 사람들이 기본소득 중에 상당 부분을 42%까지 이제 바로 즉각 세금을 다시 납부하게 되고 이제 소득이 없던 분들은 6%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것도 저희 3%포인트 낮췄기 때문에 3%까지 낮아지고요.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공정한 세금 제도라는 것은 아마 아까 광노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그건 저 뒤쪽에 있습니다. 공정한 세금 제도는 탈루 소득하고 비과세 소득 적국 과세하는 겁니다. 그거 있네요. 광노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증권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소득이 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과세를 해야 하는데 과세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재원을 넣었습니다. 그 조세개혁 프로그램을 이 안에다가 이제 넣은 것이죠. 그 11조 원 정도 되고, 세 번째가 기존의 제도하고의 통합인데, 이것은 아주 정교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큰 틀에서 이 통합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이 가장 크고요. 3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30만 원 이하의 수당 제도, 현금 수당 제도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 아동수당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 감면 정비는 EITC 같은 겁니다. 근로장려 세제라든지 CTC, 뭐 아동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성격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하고 현금 생계를 보존하기 위한 현금 수당으로 나가는 것들 다 통합하는 방식으로 짰습니다. 그게 합치면 50조 원 정도가 되고,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기보다는 50조 원이 덜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맞겠죠. 그 다음에 재정구조 조정인데요. 이 안에 그 기금이나 특별하게 정비하는 거, 지방재정 지출 조정, 융자사업의 2차 보전 전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방 정부에서 그 지출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제도들, 아까 조희영 교육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여기 많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큰 게 융자 사업을 2차 보전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재정 지출할 때 그 복식 후기를 하지 않잖아요. 지출을 하면 다 지출한 걸로 잡는데, 뭔가 재정 지원한다고 하면서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엄격하게 말하자면 융자 지원이라는 것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융자액 전체를 지금 정부 지출액으로 잡습니다. 실제 정부 회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채권을 계속 많이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경이 뭐 몇 조 원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예를 들면 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융자 프로그램이 그 중에 한 30%라고 하면 30%는 실제 나가서 사용되는 돈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채권으로 갖고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돈인데요. 그걸 쌓여있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2차 보전으로 전환해서 차차 털어내자. 사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이 안에 집어넣자라는 게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재정 구조조정이고요. 유휴재원, 신규재원 활용은 일단은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거론이 됐었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나라 이 전체 지방정부에 한 30조 원 넘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사실 정부에서 지출했어야 되는 돈인데 못한 돈이거든요. 그 돈을 기본소득으로 푸는 데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갑자기 사업을 벌여서 갑자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건전한 재정 지출이라고 보고, 내수 촉진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털어내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30몇 조 원 중에 16조 원을 2021년에 털어내고, 그럼 2022년에 어떻게 되고 23년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짜서 재원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증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자의적으로 넣은 겁니다. 우리나라 이 정부 재정이 지난 3년 동안 100조 원이 늘었고, 저희가 중기 재정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8년 동안 또 200조 원 가까이, 아마 200조 원 넘게 어쩌면 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계속 편입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187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진짜 1조 원 같은 돈은 우습게 보이죠. 1조 원 준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2028년 안이 이제 제일 큰 안인데요. 나중에 좀 숫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까 2021년 30만 원 모델하고 사실 틀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기재정계획과 인구 추계에 따라서 쭉 늘어난 부분들이 많이 작았고, 다만 재정 증가분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2021년에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돼서 2028년까지 밀고 간다고 하면 아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재정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키워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칙들은 요거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구별로 조금 시뮬레이션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오해가 우리가 1인당 4,700만 원 소득자 상하로 갈린다고 하니까 이제 연봉 4,8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세 식구 부양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셔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부양가족이 3명이면 그 3분도 다 무소득자라는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 된다. 4인 가구 통합하면 이런 이제 모델이고요. 청년 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효과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는 3가지인데 하나는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그래서 현행 제도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그 가계 동향 조사 자료 원자료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이승주 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진익에서 굉장히 낮아진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본소득제도가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이 선입견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빈곤 감소 효과. 이건 뭐 절대적이죠 사실. 빈곤 갭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이게 아마 차상위 계층의 소득 변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증대 효과, 3번째. 소비 증대 효과, 소비 성향 시뮬레이션 했는데 소비 성향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초기에 조금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에 그 세제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얕은 이야기, 얕고 이 방어적인 방식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2021년까지 공감대를 얻기 위한 이야기인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안에서는 저희들은 어쨌든 소득 안전망, 소득 보전, 가계에 대한 소득 여력 제공, 그리고 내수 경계 촉진, 빈곤 사각지대 해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소득의 첫 번째 목표로 맞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이제 자기 실현적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들, 그리고 위험 선호하는 기업가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